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다? 낙인 효과가 생겨요. 그 집에 누가 전세 살겠습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또 대표님 이제 이번 방송을 토대로 쉬어요. 한 달 쉬신다고. 네, 저 못 보실 거예요. 저희 독점으로 KB 부동산에서 우리 대표님 쪽쪽 한번 정보를 한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전세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지금 뭐 역전세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이 뭔가 머리를 꽝 하고 내려주시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임차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역전세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한 부활 혹은 이제 없어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근데 이 역전세 문제를 네. 시장에서 좀 강구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이런 경험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IMF 때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이거를 예상했고 어쩔 수 없고 짧은 기간에 끝나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때도. 근데 지금 절대 가격 수준으로서 이렇게 3, 4억이 빠지는 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조금씩 빠진 적은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산시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희가 예상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역전세의 어떤 폭과 그런 범위를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기초를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좀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스무딩 어떤 정책이 없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일이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하니까 저희가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부총리께서 DSR 규제 대신에 DTI 이제 40%에서 60%로 올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한 뭐 1, 2억 정도 버퍼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오히려 이제 이게 집값을 자극할까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 금매로 팔아서 갚아라. 그리고 이제 역전세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다른 이제 시그널이 지금 왔는데. 근데 저희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변수를 디폴트로 놔요. 정책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정책은 저희가 예측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정책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예측한 걸 어떻게 변동시킬 것만 고민하면 돼요. 정책이 발표 시점부터 전망을 변화를 좀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옳다 그렇다 팔다는 뜻이 어쨌든 지금 나왔어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집주인한테 그 차액에 대해서 돈을 꿔줄게 이런 거죠. 자, 1차적인 변화는 내가 전세금 막상 돌려줄 거 없어서 막 임차인들이 괴롭혔는데 자, 꿔준대. 그러니까 일단 나 집 팔려고 했는데 매물 좀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변화일까?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무이자 대출에서 유이자 대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런 순간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해도 계속 고민이 되겠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다? 낙인 효과가 생겨요. 어떤 낙인 효과죠? 저 사람 돈이 없네. 집은 있는데 돈이 없구나. 그 집에 누가 전세 살겠습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대출을 많이 받을까요? 더 나쁜 사람들이 대출 받아요. 시장 가격을 더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거래가 돼서 돈이 없는 사람의 물건이 돈이 있는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경착륙을 막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에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차이가 뭡니까? 급하게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경착륙과 연착륙을 퍼센티지로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경착륙은 뭐냐면 없던 일이 한꺼번에 확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연착륙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서서히 조금씩 풀릴 때가 연착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역전세 문제를 막 봉합책으로 막아놨어.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 돈으로 돌려주고 아니면 돈이 없이 산 물건들을 시장에 내놔서 해소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 꿔줘서 봉합해놨어요. 그러면 못 버티고 나중에 한꺼번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착륙이 걱정돼요.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낙인 효과 나온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거래도 안 될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내놨으니까. 근데 낙인 효과가 있는 물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수요자가 대출 있는 거? 전세대출 받으려면 반환보증도 임대인이 지금 가입해야 되는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돈 없네. 아 근데 전 이번 정책에서 굉장히 잘 만든 게 1년 유예로 줬지만 그 은행에서 빌려주는 그 대출을 집주인한테 안 주고 바로 그 임차인한테 그쵸. 계좌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부분은 참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라는 해야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주거 형태의 이제 절반이란 말이죠. 이게 가격의 문제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곽 빼고는 일시적으로 좀 이자를 납입하다 보면 그 다음 임차인이 조만간 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죠.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하나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입주 물량이 증가해서 새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제는 뭔가 전세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임차인들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세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럼 악순환이 또 되는 거거든요. 이번 정책은 저는 약간 미봉책이고 또 시장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경착륙 차원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서히 만기가 오면 서서히 뭐 팔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대출해줘서 막은 순간 나중에 한꺼번에 이 문제가 커질까봐 그게 또 시장의 변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신반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 시장을 많이 보아 오셨으니까 시장이 점차 이렇게 가라앉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이제 상승의 어떤 불씨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하니까 그 변화를 보면서 예측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점을 예측하냐면 저는 전세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더 떨어지지 않는 2025년부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니까 한 2, 3년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025년 뭐 빠르면 한 3분기, 늦으면 한 2025년 하반기, 4분기. 아, 지금의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2년 뒤까지 이제 모든 게 손바뀜이 이루어진 그 시점을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잉태가 또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약간 변화를 한번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만 놓고 본다면 이제 내년 2분기 정도에 인하가 될 거다라는 뷰가 좀 있거든요. 금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떤 모든 자산 가격의 매매 가격에 대한 수익률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지만 이자율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지금 자산의 비싼 정도도 실은 약간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자율에 관련된 이런 변화를 혹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진 않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리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면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빼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냥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대요. 아니요.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율이 낮아지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나요? 당연히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 떨어졌는데 이때 가격이 빠졌잖아요.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월급도 줄고 직장도 짜졌는데 금리 인하되니까 나 집 사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걸로 예상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연결고가 되게 약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엔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수요를 좌우하는 그 요인은 뭔가요? 가장 주요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격 변동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일으키는 수요는 투자 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려면 한국에서 무조건 전세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전세 가격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네네. 미칠 수 있죠. 이건 이제 실수요. 펀더멘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긴 그림에서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전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근데 투자수요를 결정할 때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투자 수요가 증가하려면 결국엔 집값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또 들어가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시장의 엄밀한 변동 요인을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또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법들을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율을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게 시장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무주택자 혹은 이제 좀 서민들을 기준에서 본다면. 임대사업자들이 막 집을 막 샀어요. 투자자들처럼. 그러면 집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안 오릅니까?